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활기차게 정치권 소식 배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지난주 반응이 좀 좋았거든요. 여야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고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꽤 괜찮은 대답이 나와서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사이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 이번에 평가를 한마디로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수줍은 첫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첫 소개팅 같은 자리였고, 소개팅. 예, 대통령으로서는 첫 외교 무대에 올라가는 자리니까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많이 떨리셨고 뭐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잘 소화했다라고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프터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의원님 좀 긴장하신 표정이에요? 아니 뭐 너무 꿈보다 해몽이 좋아서 깜짝 놀랐고요. 어찌됐건 한가한 순방인 줄 알았는데 회피성 순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네.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고유가, 고물가, 뭐 고환율, 고금리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올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자 감세, 여러 가지 증권거래세라든 양도세, 또 이 여러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가하게 지금 여러 경제적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이 나토 정상회담을 소위 이 유럽 안보 공동체 회의를 간 것이 아닌가, 유럽의 문제거든요.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좀 한가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성 순방이 아니냐라고 우려했던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이 국내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29일 그저께까지 사실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재송부가 있었고요. 재송부 예. 시한이 있었고요. 또 그 중간에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등의 대형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위 이 당 대표와의 여러 가지 불화설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가하게 혹은 회피성으로 가실 필요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네, 그 여러 가지 너무 현안이 있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안경을 벗고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안경을 같아요. 벗고 좀 말씀. 안경 쓰신 분들에 대한 혐오인가요? 근데 애프터가 기대되는 소개팅이다 이렇게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그러면 좀 더 자세히요. 좀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예. 최고위원님 보실 때 이게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저는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굉장히 그 25분간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반일머리를 가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동안 없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정상화 궤도에 올라가면서 좀 한미일이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되고요. 예. 상견례식의 어떤 그 자리가 만남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7차례 북한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18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이 상황에서 예. 한미일이 정상이 만나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만 자체로도 저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의원님, 앞서서 이제 이게 회피성 순방이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무대가 지금 유럽의 문제를 논의하는 무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와중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 공조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잖아요. 이 부분은 좀 평가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5월에 있었던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북한 문제를 논의를 할 거였으면 5월에 있었던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이미 다 논의를 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한미일 3국 중에서 이 나토 회원국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스페인까지 날아가서 굳이 그 한미일 이 정상회담을 그리고 저희가 25분 회담을 하셨는데요. 저희 3명이서 방송으로 하기에도 25분 매우 짧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현안을 25분 만에 말합니까?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약간 소위 사진 찍기용 회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실제 여러 가지 지금 핀란드 정상회담도 취소됐고요.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도 취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호주 정상회담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도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굳이 나토 정상회담까지 가서 나토 회원국은 결국 못 만나고 오거든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만났다고 하시는데 에르도안 대통령과는 작년에 터키와 한국 간의 이 대한민국 간의 이 통화 수합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터키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러 방위 산업에 대한 여러 수출 얘기를 하시는데
뭐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FA 50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 방위산업 관련된 수출길은 저희가 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우수성도 입증되고 있고요. 뭐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토 정상회담까지 가서 굳이 네.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경제적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가서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제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나토 사무총장 면담은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졌고요. 이 네.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장태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말씀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 북한 핵 위협을 이제 우리만의 위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나토라는 것은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위협은 우리만의 위협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모두 다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의식을 공유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 논의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기하는 그런 예,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럼 이 부분 어떠세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할 거냐? 이것도 고민거리잖아요. 예, 저는 그 부분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 중요하고요. 대한민국은 뭐 수치로만 보더라도 대중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대한국이나 이러한 무역 경쟁 같은 게 무역 수출입 같은 것을 수치를 보더라도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나토를 통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라는 든든한 이 축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중국이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을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과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또 좋은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나토 사무총장 예. 얘기하셨으니까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나토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전쟁 물자 지원이나 자금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지금 외교 순방께 가셨기 때문에 한 차례 취소가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그 합의를 했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 가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 중국은 미국과 일본보다 더 큰 수출 시장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역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유럽의 안보동맹에 가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얼마 전에 발사된 우리 누리호 정말 성공적 발사를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하셨는데요. 그 누리호 발사 모두 우주 항공 기술은 러시아에서 저희가 제공받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공받은 기술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이미 10대 경제 대국, 5대 군사 강국으로 이미 도약한 마당에 정말 차근차근 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지금 우리가 과연 이 균형자적인 입장에서 외교를 해야 되는 게 적절한 네.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토에서 전략무기 지원 등의 요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이거는 좀 나중에 들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좀 더 예, 확인해 국회에서도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예. 순방 이후에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제가 이제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 다른 방송에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것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는데 아니 다른 방송 봤더니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 김건희 여사 이제 순방에 동행을 했는데 해외 순방 수행원이 누구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 청와대 경호처나 청와대 행정관보다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더 세다 이런 얘기도 한간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찌되건 과거에 얼마 전에 이 김정숙 여사님을 뵐 때도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동행해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에서 유럽 순방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스페인 국왕 만찬 어떤 분과 지금 이 순방을 가셨는지 또 수행원이 누군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다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김건희 여사님의 저는 그냥 이 수행원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공식적 일정으로 친구를 만나도 제2부속실은 다 기록을 합니다. 설마 기록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제발 좀 제대로 이 정식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제1부속실에서 관리를 했다면 여기는 대통령 일정 관리하는 곳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같이 해주시는. 저는 뭐 그건 형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제1부속실에서 얼마든지 평시 업무하다가 여사께서 활동할 때 제1부속실 그런 직원분들이 여사 활동할 때만 지원하는 방안도 저는 뭐 형식에 대한 것이니까 뭐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뭐 장경태 의원님께서 뭐 제2부속실을 안 두는 것이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제1부속실을 하든 대통령실에 누가 하든 다 여사를 지원하는 것은 기록에 남으니까요.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하게 추측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제2부속실이 생길까 이거 저도 궁금하거든요. 좀 네. 진행상 지켜보기로 하고요. 장 의원님, 민주당에서 어제 의원총회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제 본회의를 열고 의장을 선출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4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하라 국민의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의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후반기 이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 뭐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오늘 이제 입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오늘입니까? 7월 1일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 계실 때 저희가 단독으로 선출을 하기보다는 한 차례 정말 보다 더 한 번 더 인내하고 기다려 주기로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예. 이제 월요일은 이제 너무나 이제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외교 순방에 대한 성과도 보고하시고요. 상임위 예. 차원에서 이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회가 개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자 이자 만료 기한 다 법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정말 민생은 파탄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응답은 민주당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왜냐면 답을 해야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계속 부차적인 조건을 달면서 민주당이 계속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거지를 넣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속은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국회 공회전 안 될 거고요. 네. 저는 글쎄요, 민주당이 글쎄 정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민주당이 절차 민주주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건데 지금 사무총장이 이제 일정이나 안건까지 정하는 거는 위법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어떤 법이든지 그 법의 취지가 중요한데요. 국회법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없을 때 사무총장 말고도 이런 본회의의 임시의 본회의의 어떤 개시라든지 내용을 정하는 것은 협상을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법의 취지는 의장이 없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일정을 정하고 내용 안건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계속 독단적으로 의원들만을 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전반기 국회 때 어땠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때도요 미래통합당 의원들 집단 퇴장한 상황에서 의장을 선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원구성과 의장단 선출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장단 선출은 원내 1당이 의장, 원내 2당이 부의장을 하도록 관례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이제 상임위원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여야 간의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최소한 국회가 개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국회에 의장과 부의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29일까지 재송부 요청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근데 인사청문 특위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예를 들면 국회가 개원해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어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의 대상이 아닌 의장단 선출만이라도 빨리 하자라고 네. 요청을 드리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요. 지금 사개특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죠. 올해 초에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사위원장 양보할 테니까 합의안 지키시라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국회가 공회전하고 국회가 일을 잘 안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뭐 국민의힘 탓이다, 뭐 민주당 탓이다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다 이렇게 한 번에 뭉쳐서 정치인들을 이제 비판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에 국회가 공회전되는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갖고 있고요. 민주당도 빨리 저희의 약속을 지켜가지고 빨리 민생 문제 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면 주말 사이에 뭔가 극적인 합의가 있을까 이 부분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97세대 이제 당권 도전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강병원 의원에 이어서 박용진 의원 그리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3일날 일요일날 출마 선언한다는 거고요. 박주민 의원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들 이제 저만 이 단어를 아는 줄 알았더니 다들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물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직전 대선 후보셨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고문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대명이라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도 출마해서는 안 되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다 더 많은 다양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보다 더 용광로 전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또 그 용광로의 한 지점이 바로 97세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60년대생들의 또 80년대 학번들의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여러 활동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 90년대 학번들의 활동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를 안고 우리 다양한 후보 의원님들께서 출마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그 어대명이라는 분위기는 좀 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97세대들이 뭐 지금 쉽지는 저렇게 않을 텐데요. 잇따라 또 97세대가 어찌됐건 새로운 비전과 어떤 가치, 철학 등을
제시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아마 전대 과정에서 뭐 본인들이 하시기에 따라서 지지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네. 기대도 합니다. 제가 저희 출연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장경태 의원님 83년생이시잖아요. 네. MZ 세대시더라고요. 간당간당하게. 그렇죠. 근데 M과 G 세대가 너무 달라서요. 저도-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많이 다릅니다. 저도 억울한 게 아니 일부에서는 MZ 세대가 80년생부터 MZ라고 하고 어디서는 82년생부터 MZ라고 하니까 아, 저는 그런가요? 어떨 땐 끼고 어떨 땐 또 안 끼고 막 이래요. 저는 이제 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 의원님 같은 경우에 MZ 세대니까 MZ 세대를 대표해가지고 이번 전당대회 도전하실 생각은 없는지 어떠십니까?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이번 전대가 용광로 전대이자 혁신 전대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또 직전 혁신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혁신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했던 혁신안들이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 뭐 가급적 많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전당대회를 하면 안타까운 게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재미가 없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6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초선 의원들도 도전하셨고 당대표에 대해서 네. 장경태 의원께서도 꼭 도전하셔가지고 많은 오. 국민들의 좀 관심과 이런 재미를 좀 불러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 대표는 대표 후보들끼리 따로 경쟁하고 또 최고위원 후보들끼리 따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인 거죠. 현행 당원 당규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되면 이 자리에서 좀 먼저 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약속을 좀 받아놓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예, 일단 이 박성민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성민 의원께서는 뭐 언론에서도 잘 보도가 된 것처럼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으신 분이고요. 울산에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또 울산에서 단체장, 기초단체장을 하시면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재직 시절에 예. 많이 만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당대표 비서실장을 당대표께서 여러 분을 고민하는 끝에 대통령께서 직접 박성민 의원께 당대표 비서실장 맡는 것 어떠냐라고 전화를 했다는 일화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딘가에서는 찐친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 가교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봤는데 장경태 의원님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측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친윤계에서 좀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뭐 사실상 징계의 상정 자체가 당대표 탄핵 절차입니다. 사실상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 현행 이 정당의 당원 당규상 당대표 탄핵 절차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없고 아마 국민의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상정한 것 자체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의 회담이 혹은 논의 사안이 이렇게 언론에 단독으로 노출된다든지 예. 심지어 지금 뭐 저도 이제 같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성민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요.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도 웬만해선 저는 사퇴할 스타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퇴를 결정했다는 것은 아마도 본인 혼자만의 이유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변의 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래요?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어찌되건 이 사퇴한 것들을 하나둘씩 지금 이준석 대표를 고립해가는 또 징계 절차를 완료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김용태 최고위원님 예, 지금 예. 뭐 들린 얘기는 없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뭐 저도 어제 사태를 기사로 접하고 제가 직접 박성민 의원께 전화를 드린 적이 없어서 정확한 배경 모르겠습니다만 박성민 의원이 평소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이야기 예를 들면 당대표를 직접 모셔보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저한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박성민 의원의 진심은 당대표를 향한 진심은 저는 확인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친윤계라고 불리는 윤핵관이라고 자처하는 의원들께서 당대표 비서실장이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당대표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 이렇게 당대표를 도와주느냐에 대한 압박 이런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역으로 당대표 측에서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과 더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더 적극적인 그런 압박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진전된 효과는 없었으니까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SNS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달리면 되지 예. 이런 얘기를 적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저도 그 친윤계라고 말씀하시는 윤핵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감당할 수 네. 없을 정도로 개혁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여러 가지로 당을 혁신이라든지 지금 당내에서 당무적으로 여러 가지 혁신 방안들이 있거든요. 또 저희가 당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토론 배틀 같은 것도 있고 예. 이런 것을 뭐 상관없이 추진해 나갔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의 말을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당 대표와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도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도 자진 사퇴를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예.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혁신위원장을 지명하실 때 어찌되었건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출신의 의원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의원님이 혁신위원장 되시고 나서 또 조혜진 의원님이 정개특위 간사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저는 혁신위 구성이 괜찮다고 보는데 어찌되었건 혁신위 구성 자체를 당대표의 무슨 사조직인 것 마냥 발언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미 당대표 흔들기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저희가 아마 다음 주 8일 날 저희가 뭐 방송 출연인데 예. 7일 날 윤리위원회 이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7월 8일 아침에 부디 국민의힘 비대위가 소집된다든지 당원권 징계 등의 징계가 아니면 당원권 징계 또는 예. 정말 약소한 징계, 약소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마 원만한 징계라고 했을 때 당직 징계인데 당직 징계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대표 직무대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윤리위원회에서도 아마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 또 최고위원님이 계시니까요. 예, 비대위가 소집되면 또 비대위원 또 새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직무대행으로 뭐 사태까지는 의원님 아니면 너무 희망하는 바를 지금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희망하시는 건 아니죠? 조수진 이제 수석 예. 최고위원께서 예. 아마 당대표 직무대행 하실 원내대표가 우선순위인가요? 네, 원내대표. 어찌되었건 그렇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러면 당대표 예. 직무대행 하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예. 다음 주 오늘 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오늘이면 8일이니까 예. 다음 날이니까 아마 결과에 윤리위원회도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부분까지도 예. 뭐 사실상 윤리위원회도 어찌되건 정무적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엄청 고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징계 상정된 것 자체가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상정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어찌되건 상정이 되는 그 동력은 결국 당 대표로부터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윤핵관으로부터 민주당 나왔겠죠. 얘기하실 때는 되게 우울하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얘기하는데 굉장히 신나서 말씀하셔가지고 신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하기가 좀 어이가 그러신 것 없어서 저도 예.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제가 친윤계에서 이거 타당이어도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동력이 외부에서 어쨌든 흔들리다. 안가상정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동력은 당 대표로부터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최고위원님은 이 동력이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전 윤리위가 다음 주에 어떤 결정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수사 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떤 판단을 하면 거기서 있어서 판단을 하고 나서 당 대표가 예를 들면 가처분을 건다든지 뭐 무효 소송을 건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이것이 인용된다면 그땐 또 다시 윤리위가 정치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의 이 상황이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것도 참 우려되기도 하고요. 궁금하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에 한번 모셔서 얘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결과 꼭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슈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